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처음 맞은 평일인 오늘 구청과 은행 등에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막히자 은행 대출과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이 곳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번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중 70여 개 시스템이 복구돼 가동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4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첫날인 오늘 국내 관광과 유통업계는 손님 맞이에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무비자 입국 절차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시스템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정비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앞으로 6년 동안 31만 채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만 채가 한강벨트에서 공급되는데 서울시는 이 지역에 추가 토제 지정은 없다는 방침을 밝혀 정부와는 규제 대책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규모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번 화재 이후 처음으로 맞은 평일이라 우려가 컸는데 예상대로 월요일 민원 대량이 현실화되면서 곳곳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서비스들의 먹통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우체국 서비스는 반쪽 가동됐고 복지 서비스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혼란스러운 현장 모습 첫 소식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체국 우편 서비스 일부가 막히면서 지인들에게 보내려던 추석 선물 배송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해외로 또 붙이는 거 있고 지방에 또 붙이고 그렇죠. 시애틀에도 그렇고 뉴욕에도 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좀 늦었죠. 이제 명절 세고 보내야죠. 전화가 잘 안 되고 먹통이 돼버려가지고 추석 명절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배송 문제는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우체국 우편 홈페이지와 앱이 복구되고 창구 방문을 통한 우편 접수도 재개됐지만 신선식품과 착불소포, 미국행 EMS 등은 당분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각종 보건복지 시스템 이용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이트가 먹통이 되면서 진료비나 기저귀, 분유값 등에 쓸 수 있는 임신 출산 바우처 이용이 막혔고 전국 화장장을 검색하고 예약하는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도 접속이 안 돼 전화 접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 복구에 2주에서 4주가 걸릴 거라는 설명입니다. 데이터가 얼마만큼 백업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기한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공항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이 일부 복구되긴 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실물 신분증 지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서류의 온라인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동산 거래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24 서비스가 복구되긴 했지만 아직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는 제한돼서 불편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우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 장애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 복구될까요? 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은 대전이 아닌 대구 센터에 위치해 있는데요. 다만 이를 운영하기 위해 연계된 시스템들이 대전에서 화재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도 불가능해 신고 시 주민센터 등 관할 지자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큽니다. 대전 시설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대체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또 이번 사고로 인한 거래 신고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질을 빚었던 은행 대출이나 계좌 개설 같은 업무는 현재 가능한가요? 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업무가 정상화됐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정상화와 정부24 서비스의 복구로 비대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등 업무가 재개됐는데요. 창구에서의 계좌 개설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통한 온라인 신분 확인은 여전히 불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장애 이전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대체제를 이용해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번 화재 여파는 앞으로 최소 한 달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로 손실을 입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 현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탄 주요 시스템이 100개 가까이나 된다고요? 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오늘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각종 불평과 민원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었고요. 또 각종 법령들을 참고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등 실생활과 밀접한 시스템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행안부는 96개의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간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복구되기까지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구센터 입주 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으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현재까지 복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73개의 행정정보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 가운데 11.3%만이 해결된 겁니다. 정부 24와 주민등록 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대금 결제 업무 등은 오전 중에 복구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장애 관련 안내 문자 등을 악용한 스미싱과 같은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공지하고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번 화재 사태에서 정부가 관리회사의 교체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를 보증기한을 넘겨 쓴 걸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배터리 결함 여부나 기술적 문제와는 상관없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르면서 노후 배터리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동필 기자입니다. 까맣게 탄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가 수조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보증기한을 초과한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보장한 기한은 10년인데 지난 2014년 8월 설치돼 이번 달 기준 1년 정도 연한을 넘긴 겁니다. 특히 관리회사인 LG CNS가 연한이 지났다며 교체를 권고했지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권장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권고함이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2014년 장비와 2017년 배터리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1, 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보증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3원계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나 배터리 제품을 향한 공포감도 커집니다. 다만 과한 우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UPS는 ESS랑 완전히 달라요. 배터리 전기차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사용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전을 시키고 철거를 하고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작업을 해서 불이 난 거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권장된 보증기한을 꼭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처럼 아직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그 불편은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가능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 봐야 해서 과거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내용은 채나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현재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 가능한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네, 여전히 본인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시스템 점검으로 전 은행권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등 일부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실 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주민등록증이 아닌 대체 신분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비대면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등록증만 갖고 있어도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일일이 전화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들은 직접 발급해서 가는 것이 업무 차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는 저희 전화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모든 걸 다 서류를 떼오셨던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불편함이 있는 거지 업무를 못 본다 이건 아닌 거예요. 네, 이 필요 공문서를 직접 떼야 하는 이 주민센터 오늘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 서류 발급에만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정부 이사 등은 대부분 정상화가 됐지만 일부 민원의 경우 주민센터나 시군청 창구를 이용해 직접 서류를 떼야 합니다. 직접 뗄 경우에는 수수료 부담도 신경 쓰일 텐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나흘 동안은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경우 400원, 인감증명서 600원 등 수수료가 면제되니까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수료 면제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 기자,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일단 국민신문과 같은 민원은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처리한다는 계획이고요. 마비가 된 서비스를 대체 사이트 안내를 통해서 급한 불은 끄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 공지사항이나 정부 이사, 임시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10, 120 민원 콜센터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을 통해서 대체 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각 기관별 민원 전담 지원반을 운영해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만 3천여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국정자원 사태로 인한 우려했던 입국 차질 사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대에 찬 관광과 유통업계는 큰손 잡기에 나섰습니다. 최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항 인근이 이른 아침부터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대형 크루즈를 타고 오전 7시쯤 인천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환영 행사를 마친 뒤 서울 시내로 이동해 경복궁 관람과 명동 쇼핑 등을 즐겼습니다. 我和我的家人第一次来韩国，非常的开心。我们乘坐的是中国的梦想成真号邮轮来的然后我们的团队也非常的和谐，非常的团结然后只是1天的时间稍微有点短我们下次一定还会再来时间有点短，然后如果要是在韩国就是想更深的了解的话我们以后也会考虑就是自由行，也会再来韩国。 면세점 와서 사고 싶은 화장품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가족 단위로 꽤 많이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랑 같이 데리고 온 가족도 있고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은 100만여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유통업계는 다음 달 초 중국 국경절 기간에 최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최대 60% 화장품 할인 행사를 마련하고 롯데면세점은 알리페이 등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간편 결제 프로모션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도 중국 현지 여행사와 협력해 자체 관광 상품을 마련하고 프로모션과 결제 시스템 등 쇼핑 인프라를 강화해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관광객들의 새로운 쇼핑 코스로 떠오른 CJ 올리브영과 다이소, 무신사, 편의점들도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전면 배치하는 등 큰손 맞이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 조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5천만 원 이하 빚을 연체한 적이 있는 개인과 이 개인 사업자가 이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면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 유선우 기자, 이번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용이 회복된다고 하던데 신용사면 대상자들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있었던 차주 중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간 5천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5만 5천 명, 개인 사업자는 약 74만 8천 명 등 총 370만 명인데요. 이 중 8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244만 9천 명, 개인 사업자는 12만 8천 명으로 이들 총 257만 7천 명은 내일 즉시 연체 이력이 지워집니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112만여 명도 연말까지 다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체 이력이 지어지면 그럼 신용 점수도 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신용 점수가 오르는 257만여 명 중 개인은 평균 40점이 상승하고 개인 사업자는 평균 31점이 오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는데요. 특히 20대와 30대 개인은 평균 신용평점이 각각 50점, 42점씩 올라 청년층 재기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약 29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평균 평점을 넘게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빚을 다 갚은 개인 사업자 약 2만 명은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올해 고령자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 인구의 빈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즉 노인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기록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건데요. 향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연금 수급액은 2023년 기준 월 평균 69만 5천 원에 그쳤습니다. 2023년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5세에서 79세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길 원했고 이들 중 절반이 취업을 통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고령층의 삶 대단히 팍팍하게 느껴지는데 이 삶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우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CT 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고령자들의 ICT 기기 사용 시간은 총 1시간 39분으로 5년 전보다 1시간 5분 증가했습니다. 특히 독서, 신문 보기, 동영상 시청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 활동 시간 중 ICT 사용 시간은 46분으로 5년 전보다 약 4.6배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개인 위생과 외모 관리 시간은 1시간 27분으로 5년 전보다 6분 더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청년층의 생활도 팍팍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실질소득 증가율이 20대 청년층에서만 나홀로 1%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정윤 기자, 20대 청년들의 소득 증가율 너무 저조해 보이는군요. 한국경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실질소득은 2014년 한 달 평균 약 176만 원에서 2024년 212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1.9%가량 늘어난 건데 나머지 모든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증가세 자체도 둔화됐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증가율이 2.6%였던 데 반해 2019년에서 2024년 사이에는 1.1%로 크게 둔화했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이렇게 낮지만 사실 일하는 청년 비중은 훨씬 높아졌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청년 고용이 양적으로는 낮아졌지만 질적으로는 뒷걸음질 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9%에서 2024년 5.8%로 낮아졌고 고용률도 57.4%에서 61%로 높아졌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32%에서 43.1%로 11%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물가 부담도 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층 체감 물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2019년 사이 1.1%에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2.8%로 뛰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사이 음식, 숙박 물가가 연평균 4% 오르는 등 생활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실질 소득 증가율을 끌어내렸습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 밝힌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목소리여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핵심 변수로 꼽히는 보유세가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입니다. 장관 개인 입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 김윤덕 입장을 얘기하면요. 저는 보유세 늘리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토교통위원 4년 했거든요.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보유세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고액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추가로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수요 억제와 집값 급등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유세는 어찌 보면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보유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팔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매도를 고민하는 보유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의 발언은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분명한 온도차를 나타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공급 확대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이 정책 논쟁으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포와 성동구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 대책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 대책으로 한강벨트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절차를 더 간소화해 정비사업 기간을 총 6년 반 단축하고 공급 확대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수혜 대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개포주공 5, 6단지 등으로 전체 착공 물량의 63.8%를 수요가 많은 한강벨트와 강남 3구에 집중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 7천 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입장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호제 지정 권한을 가져오려는 국토부가 향후 해당 지역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혼란과 패닉 바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강벨트 주변 쪽으로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서울의 외곽 지역과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상승의 동력을 받지 못하는 지역적인 양극화가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하며 주택 공급에 베팅한 반면 정부는 뚜렷한 공급 대책 대신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시장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두나무를 품는 네이버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하며 다시 3,400선을 회복했는데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품는다는 소식에 네이버 주가가 7% 오르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에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새롭게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출액이나 이익들이 있을 것인데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연결로 이제 강하게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좀 존재하는 상황이죠.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도 뛰면서 코스피 지수는 1.3% 넘게 급등하며 이틀 만에 3,43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매도 폭탄을 던졌던 외국인과 기관이 7,500억 원가량 사들이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1.4% 가까이 오르면서 840선을 탈환했습니다. FCA 가격 지수가 생각보다도 견조했으니까 우려했던 거 수준이 아니라서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호재성 재료에 되게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다만 증시의 계절적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통상 10월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비해 약세를 보이는 시기입니다. 장기 추석 연휴 역시 변수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휴 직후에는 곧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증시 흐름도 이에 맞춰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80조 원을 투입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종영 우리금융회장은 오늘 CEO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자 장사라는 비판에는 부동산 금융에 치중하는 데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며 이 같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절반인 기업대출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고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구조를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금융으로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목록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불평과 불만이 잇따르자 카카오가 기존 친구 목록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오는 4분기 안에 기존 친구 목록을 카카오톡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되살리고 현재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 제주는 흐렸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흐린 제주의 하늘은 내일 저녁부터 개겠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기온은 조금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큽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7도, 대구는 16도가 되겠고요. 한낮에는 25도 내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청주 17도, 수원과 대전 16도로 아침을 시작하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세종 24도, 수원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6도로 아침을 맞이해서 낮에는 울진까지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전주 17도, 대구 16도, 제주는 21도고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동해는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와 남해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흐리거나 구름 많겠는데요. 목요일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